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와 인생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야. 이제 늦었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른이 넘어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른한 살의 강태수 씨입니다. 평생을 돌쇠 영감, 바보라 불리며 살아온 노인이죠.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남의 농장에서 허드레 일만 하며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지를. 어느 여름날 폭우 속에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68살의 박영자 씨.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 추격자들에게 쫓기던 그녀는 기억까지 잃은 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 것이요. 평생 바보 취급받던 노인이 목숨을 걸고 낯선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한켠에서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말보다 깊은 정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자를 찾는 추격자들이 나타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40여 년 전 같은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그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른이 넘어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바보라 불렸던 노인이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끝자락의 기적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마을. 대추 농장을 운영하는 최씨네 집에 돌쇠 영감이라 불리는 이른한 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강태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생 돌쇠라 불렀습니다. 태수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경미한 인지장애를 얻었습니다. 말귀를 더디게 알아들어서 한 가지 일을 시키면 서너 번은 되물어야 했습니다. 농장 일을 거들며 허드레 일을 했지만 평생을 바보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야, 돌쇠 영감. 아까 말한 것 또 잊었어? 농장 주인의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도 반말을 들었지만 태수는 묵묵히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단칸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 되도록 저 모양이니 참 안 됐어. 하지만 태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짐이 무거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다친 길고양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수는 바보가 아니라 마음이 착한 거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드물지.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오늘도 농장 뒷산에 올라 대추나무 지지대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일은 평생 이 일만 해온 몸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까? 태수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가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후가 이상해서 가을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산길이 순식간에 질퍽해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태수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산길 옆 경사면 아래 억새풀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요? 태수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젖어서 흙투성이었습니다. 잘 손질된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소. 여성은 희미하게 신음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훈련된 힘으로 여성을 업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 것이요. 조금만 버티소. 폭우를 뚫고 태수는 여성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여성을 농장 주인한테 알리면 경찰에 신고가 갈 것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행색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여성을 농기구 창고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담요를 깔고 여성을 눕혔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기고 자기가 아껴두던 깨끗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매, 제발 살아나소. 태수는 여성의 차가운 손을 만지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나흘이 지나도 여성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신음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회사가, 남편이, 증거가 있다고요. 태수는 밤새 여성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국에서 사온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성의 손에는 빨간색 USB 메모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빼내려 해도 여성은 무의식 중에 악을 쓰며 놓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여성이 드디어 눈을 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창고, 낯선 노인.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순수한 선의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전 누구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매, 이름이라도 기억나시오? 여성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 USB만, 이것만 꼭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 걱정 마소. 여근은 안전한 곳이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태수는 여성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밤에는 생강차를 달여 올렸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얻어와 챙겨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성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태수는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여성이 슬퍼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불안해하면 든든한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춥거나 더운지를 표정만 봐도 알아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세요? 태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사람 얼굴은 알아요. 얼굴 보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지라오. 여성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사람들이 다 돌쇠 영감이라 부르는데 본명은 강태수라요. 돌쇠 영감이요?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태수 씨가 더 좋아요. 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매는 뭐라 부르면 되겠소? 글쎄요. 기억이 안 나니.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영자씨라 불러도 되겠소? 우리 어머니 이름이 영자였는데.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자라. 좋은 이름이네요. 태수 역시 영자를 돌보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일은 평생 바보 취급만 받던 그에게 이 여인은 처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빛 같은 평화보름이 지나며 창고에는 작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영자는 태수가 주워온 들국화로 작은 꽃병을 만들었고 태수는 영자를 위해 나무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태수 씨,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저요? 그냥 평생 농사 짓고 살았지라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서요. 영자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왜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을까? 가족은요? 태수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5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40의 여이였어라오. 둘 다 고생만 하시다 가셨지라오. 죄송해요. 슬픈 기억을 건드렸네요. 아니요. 오래된 일이라오. 태수는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좋소. 영자 씨가 옆에 계시니께. 영자는 태수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이 제일 평온해요. 어느 날 저녁 보름달이 창고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추니 주름은 있었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범죄자일지도 모르는데.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 보이셨으니께라오. 저는 아픈 사람 보면 못 지나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라오. 그 순박한 대답에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태수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후회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안 후회되는 일이여라오. 영자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왜 우시오? 제가 잘못 말했소? 아니에요. 고마워서 그래요. 태수 씨. 그날 밤 둘은 달빛 아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마을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듯한 세련된 차림의 중년 남자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 회사 전 임원인데 치매 증상으로 실종됐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와서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수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이 이상해요. 태수는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영자 씨,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라오. 숨어야 돼요.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장 입은 사내들이 농장주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서울법무법인 소속입니다. 횡령 사건 용의자가 이 근처로 도주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농장주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 농장은 깨끗합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창고로 가서 영자를 깨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돼요. 뒷산 폐가로 갑시다. 하지만 태수 씨는 저는 괜찮아라오. 영자 씨만 안전하면 돼요. 바로 그 순간 영자가 쥐고 있던 빨간 USB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자, 68살, 명성제약 전 재무이사였습니다. 남편 정민호는 회사 상무로 재직하며 경영진의 불법 리베이트와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검찰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회장과 임원들은 오히려 정민호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정민호는 구속됐고 심장이 약했던 그는 구치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과 뇌물거래 증거가 담긴 USB를 가지고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추격자들이 뒤쫓았고 폭우 속에서 택시가 미끄러져 산길로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빨간 USB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요. 부디 살아서 진실을 밝혀주시오. 나는 더는 버틸 수가 없소. 남편의 마지막 면회 때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 여보, 당신. 영자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도 할 말이 있어라오. 그의 아버지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성제약 회계팀 대리로 상사인 과장을 도왔다가 함께 누명을 썼습니다. 구속된 후 구타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태수 시아버님도? 네, 저 25대 돌아가셨어라오. 어머니가 저 데리고 이 시골로 도망쳐서 이름도 바꾸고 살았지라오.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같은 비극을 겪은 두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영자는 태수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 저도 이제 알았어라오. 우리가 왜 만났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른 평생 처음으로 태수는 누군가를 이렇게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내들이 창고를 수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영자는 이미 뒷산 폐가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폐가에서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도 다 쓰고 일자리도 잃고 미안해요. 태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긴요. 일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처음이여라오. 예, 영자 씨, 저는 평생 혼자였어라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지라오. 근디 영자 씨는 달랐어라오.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제게 고맙다고 해주고.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오. 영자 씨 때문에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께라오. 영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가 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 태수는 벌떡 일어나 영자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영자 씨는 안 줄 거여라오. 사내들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노인네가 뭘 어쩔 건데? 놀랍게도 태수는 믿기 어려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평생 농사로 단련된 체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 사내를 밀쳐냈고 두 번째 사내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사내들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 영감이. 태수는 영자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가진 USB를 검찰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영자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라오. 근디 영자 씨가 더 중요해라오. 영자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 이번 일이 끝나면 저랑 같이 살래요? 태수는 깜짝 놀라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네. 태수 씨 같은 사람이랑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랑요. 태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보인디.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자가 태수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우리 같이. 살아도 되겠소? 당연하죠. 이제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요. 좋으면 같이 사는 거지. 일주일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 민원실 앞.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증거를 봐주세요.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 검사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명성제약 경영진의 40년간 비자금 조성 내역, 병원과 약국에 건넨 불법 리베이트 명세, 그리고 정민호 상무에게 누명을 씌운 내부 증거가 명백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즉시 명성제약 경영진을 소환하시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호 상무는 오히려 비리를 막으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태수 아버지의 억울함도 함께 풀렸습니다. 검사는 태수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박영자 씨를 지켜줬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영자 씨가 편하게 사시면 좋겠어라오. 하지만 정부는 태수의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수 아버지에게는 명예회복과 함께 위로금이 지급됐고 태수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명성제약 경영진은 모두 구속됐고 회사는 투명 경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태수와 영자는 경기도 광주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보상금으로 조그만 한옥을 샀습니다. 가을빛 쉼터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차를 대접하고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마루에 앉아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행복해요? 태수는 영자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은 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라오. 저도요.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태수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요. 영자 씨,
태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요? 네.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함께하고 싶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너무 좋지라오. 근디 영자 씨가 후회하지는 않겠소? 영자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는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걸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한때 돌쇠 영감이라 놀렸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태수야, 잘됐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저는 70이 넘어서야 제 인생을 살게 됐어라오. 저도요, 태수 씨.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마을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대추가 익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가을빛 쉼터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차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불공평했지만 이곳만큼은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복잡한 것을 몰랐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지켰으며 그 마음으로 세상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노인이 용기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와 영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끝자락,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기도 광주의 작은 마을에는 가을빛 쉼터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73세 강태수 씨와 70의 박영자 씨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죠. 두 노인은 매일 아침 함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별을 봅니다.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는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늦어버리지만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태수 씨는 복잡한 것을 몰랐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셋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태수 씨는 그냥 아파 보이니까 영자 씨를 도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용기를 얻으셨나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고 가슴이 뛰셨나요? 인생의 가을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을에도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태수 씨와 영자 씨는 오늘도 가을빛 쉼터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은 청춘처럼 빛납니다. 기억하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한 마음 속에, 용기 있는 행동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